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연말 학기말고사를 앞두고 감기에 걸린 아이를 두고 엄마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필이면 그 전에 괜찮던 아이가 시험 딱 하루 앞두고 감기 몸살로 콜록거리면서 온 식구들이 긴장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엄마는 무엇이든 잘 먹이려 이것저것 준비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는 먹지 않겠다고 짜증만 냅니다. 이런 문제는 늘 이렇게 중요할 때만 골라가면서 일어나는 것 같아 정말 야속하기만 하고 속상하게 느끼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연말이 코앞에 와 있고 일부에서는 종강시험을 마치고 연말을 즐기는 학생들도 있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소중한 모든 자녀들, 마지막 단계들을 무사히 잘 통과하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의 토픽은 빌 게이츠, 매머스 레이크스, 패스포트에 몰랐던 사실, 하품, 그리고 필스베리 노보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하면 모르는 사람 없죠. 아마도 인류 현대사회에 기여한 많은 것들 중 가장 무게 있는 여파를 가져온 사람 중 하나일 것인데요. 우리 하루하루 생활의 모든 것에 깊숙한 영향을 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이죠. 그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 인물인데 그가 폴 앨런과 공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지 거의 50년이 되어갑니다. 이후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완전히 장악하고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날 회사 가치가 3조 달러를 넘어가는 엠파이어를 성공적으로 세우는 동안 빌 게이츠는 본인 개인적으로는 거의 한 번도 휴식을 취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1981년 당시 IBM은 개인 컴퓨터 PC를 내놓고요. 그때 당시 앞으로 5년 안에 24만 개가 넘는 PC 판매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300만 개를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팔리고 이어져 몇 년 동안 수천억 개가 팔린 것이죠. 이렇게 많은 PC의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빌 게이츠는 여기에 기회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내가 20살 당시 내 인생 전부를 소프트웨어 개발에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창업자 폴 앨런과 함께 앞으로 모든 사무실과 집안 책상에 PC가 들어서는 비전을 가졌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것이 실현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런 생각이 모두 crazy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노던 애리조나 유니버시티 졸업식 연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 시절을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 본인은 쉰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말했죠. 내가 지금 당신들 나이 시절에 vacation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말이라는 것도 없었다고 말했고요.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시작할 당시 20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긴 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압박을 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파킹장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으면서 누가 일찍 퇴근하고 누가 더 늦게까지 일하는지를 추적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고 절대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에 미치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고 시인했습니다. 본인도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특히 아버지가 된 다음에는 이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겸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최강도의 긴장이 늘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런 교훈을 알게 되는 데까지 나처럼 절대 오랫동안 기다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빌 게이츠는 본인에게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한 번씩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절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알게 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빌 게이츠는 본인의 블로그를 만들고요. 여기를 통해서 그동안 본인이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본인이 읽은 책들,
또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인생과 비즈니스의 성공에 중요한 조언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 가치가 1660억 달러로 알려진 이 빌 게이츠는 블룸버그의 빌리어네어 인덱스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6번째 부자로 올라 있습니다. 여기 빌 게이츠가 공유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나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문제 해결 임무로 가득 찬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인 타입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늘 당면하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본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이런 문제를 누가 당면해 보았는지를 물어보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본인 블로그에 올린 내용으로 본인이 티네이저 시절부터 모든 새로운 문제를 대할 때마다 이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질문으로 꼭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테크닉을 마이크로소프트 시절에도 사용했고 지금도 매일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질문이 상당히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데 좋은 시작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가 놀랍게 상당히 어려울 때도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효율적인 시간 매니지먼트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본인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다름 아닌 빌리어네어 친구 바로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워렌 버핏 역시 전 세계 최고 영향력을 가하는 부자 중 한 사람이죠. 이 워렌 버핏은 칼렌더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017년 당시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이 워렌 버핏이 한 번은 본인 캘린더를 보여주면서 근데 캘린더에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본인 빌 게이츠의 캘린더는 거의 매분마다 무엇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러면서 본인이 시간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레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을 가장 많이 절약해서 그 값진 시간을 깊게 생각하는 데 사용하라는 레슨이었습니다. 어느 CEO이고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한층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레슨이었습니다. 이런 면에 매 시간 매분마다 무엇을 하겠다고 캘린더에 기입해 놓는 것이 더 훌륭한 비즈니스 리더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죠. 이렇게 앞에 말한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초창기 시절 초강력적으로 밀어붙이던 것에서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데 수십 년이 걸렸지만 최고 경영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얻은 것은 돈을 잘 매니지하고 많이 버는 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 게이츠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인내심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 가운데 위치한 유명한 인기 높은 스키 리조트죠. 바로 맘모스 레이크스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조만간 들어설 트럼프의 제2정부 방향에 큰 영향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바로 스키와 관광업으로 이어지는 이곳이죠. 그런데 만약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이 이어질 경우 이곳에 위치한 대부분의 식당들이나 호텔, 에어비앤비 같은 곳의 종업원이 거의 다 사라질 전망입니다. 거기다 더 큰 차원의 이 지역 주택 공사장은 모든 프로젝트가 마비될 것이라고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곳 시티 중심에 위치한 안락한 아침 식당 스토브라는 식당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슈퍼바이저로 일하는 33살의 멕시코 시날로아 출신의 호세 디아즈가 있습니다. 호세는 영화에 나오는 유령 도시 고스트 타운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은 멕시코 작은 마을에서 맘모스에 정착한 수많은 젊은이들 중 한 명이라고 말을 하면서 절대 본인이 이곳에 스키 타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웃습니다. 정기적으로 좋은 수입을 벌 수 있다는 소문에 이곳에 오게 된 것인데요. 벌써 14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이곳에 정착해서 구아테말라 여성을 식당에서 만나 일하다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2명의 자녀를 두었고요. 최근에 콘도도 하나 구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약 7천여 명의 이 지역, 알파인 지역인 맘모스 레이크 지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수백만 명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한다는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은 로컬 커뮤니티는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상당히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비즈니스 주인들은 그들 지역의 특성상 트럼프 정부가 이런 것을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맘모스 레이크나 사우스 레이크 타호 지역 경제는 만약 이런 예외가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맘모스 레이크의 크리스 법서 시장이 말합니다. 이런 현재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최악의 현실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즈니스 주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말하면서 최악의 상황이 아니길 빈다고 말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내 수많은 로컬과 주정부 차원의 담당자들은 조만간 들어설 트럼프 정부의 추방 정책에 대응하지만 특히 농장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의 노동자들 중 절반 이상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한순간 다 사라진다면 이것으로 일어날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역시 맘모스 레이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 대부분이 화이트 컬러 프로페셔널들이 많고요. 또 이곳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 대부분, 또 부동산 투자자들, 스키를 즐기러 별장을 찾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급한 경우에는 식당이나 호텔에 요리사나 직원 채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장 떠난 종업원들을 급하게 메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그동안 이곳의 노동력은 늘 이민자들이 전담해온 현실입니다. 지난번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맘모스 지역 이 인구의 3분의 1은 히스패닉입니다. 그로 인해서 로컬 공립학교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이 가정에서 스페니쉬를 쓰는 데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곳에 정착해 사는 히스패닉 중 많은 숫자는 오랫동안 몇 세대를 걸치면서 살아오고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유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절반 이상은 불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쌀쌀한 날 오후였습니다. 타운 내 한 상업용 건물 앞에 약 6명의 종업원들이 쌓인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붕회사의 주인인 훌리오는 본인도 불법이어서 훌리오로만 이름을 말하는데 미국에서 컨스트럭션 사업을 1989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맘모스 지역에서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 회사 안에는 15명의 종업원이 있고 이 미국에서 태어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이번에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 오피서가 됐습니다. 지난 2022년 겨울 시즌에 내린 폭설 당시를 말하면서 수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집이 무너지기 전에 쌓인 눈을 치우려 사람을 구하는데 그러는 장면에 보이는 사람 중 100인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본인은 더 이상 이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추방 같은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힘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트럼프도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경제에 불법 체류자들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고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지를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트럼프도 개인적으로는 컨스트럭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 아마도 불법 체류자들이 분명히 일할 것이라고 웃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방 대상인 이 110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 중에는 상당수는 위협을 받고 떨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맘모스 교육구 세크레타리로 일하는 마리아라는 여성은 우려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본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이후로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맘모스 지역 컨스트럭션 노동자로 지난 20년 이상 일해왔는데 불법 체류자입니다. 남편은 16살 당시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체포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들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3명의 자녀가 있고요. 1명은 육군에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러함에도 자녀들도 뉴스를 접하면서 학교에서 듣는 이야기들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죠. 10살짜리 막내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모든 사람들을 추방하겠다는 것을 듣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공사장 일 외에도 학군 내 스쿨버스 운전사로도 일해왔고 최근에 눈 치우는 회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텍스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도 있고 세금도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아주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마리아 씨는 강조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강력계 멤버들이 그렇듯이 모노 카운티 셰리프스 오피서 잉그리드 바우먼 씨는 불법 체류자들을 한데 묶어 체포해서 추방하는 데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밀려올 연방이민국 에이전트들이 본인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지시할 것이 우려된다고 동시에 말합니다. 연방이민국 직원들을 막고 저지할 파워는 없지만 바움 오피서는 이런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는 연방 에이전트가 왔다는 소문이 빠르게 돌 것이고 이럴 때 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에이전트들보다는 그들을 피하는데 한층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절대 체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거기다 이런 일이 만약 벌어지면 이 지역 경제는 처참하게 추락되면서 타운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민국 직원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맘모스 레이크 같은 리조트 타운을 얘기하면 부자들이 들끓는 지역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을 담당해오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타운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권 패스포드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자주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중 하나는 여권 만기일, expiration date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여권을 열어보면 깨끗하죠. 그러다 여행이 잦아지다 보면서 입국, 출국, 비자 등 페이지가 점점 복잡해지죠. 이런 본인의 모든 기록이 수록되는 격이죠. 그런데 이런 도장이 많아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효한 패스포드에 요구되는 사항을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중 한 개의 룰이 진짜 생소한 것인데요. 바로 적절한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이 blank page, 공백 페이지 숫자입니다. 이런 페이지 안에는 입국, 출국 도장 스탬프 외에 비자가 들어가는 장소인데 여권의 expiration date 가까운 경우나 페이지 숫자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 정부, 연방정부는 공백 페이지 숫자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국에는 이런 요구 조건으로 해외여행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최소한 2에서 4페이지 정도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어떤 항공사 역시 이런 요구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 여권에 최소한 3에서 6개월 정도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듯이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 이 blank 페이지 숫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요구할까요? 이것은 적절한 시큐리티 차원과 입국과 출국 요구 조건에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경에서 문제는 분명히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요구되는 최소의 blank 페이지가 부족할 경우 이 여권은 유효하지 않은 invalid로 간주되고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항공사 측도 이해되는데
이것을 갖추지 못한 승객으로 인해서 나중에 목적지에서 생길 문제를 피하려는 의도이겠죠. 만약 어떤 이유로든 미국 쪽에서 이것을 모르고 탑승했을 경우 목적지 국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국경 패트롤 오피서는 공항에 그 사람을 묶어놓거나 페널티를 매기거나 돌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도착해서 이런 위험들을 겪는다는 것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룰이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태리, 포르투갈, 싱가포르, 독일, 인도, 벨지움, 남아공화국, 아이슬란드, 공백 페이지 2페이지가 요구되고 있고요. 만약 페이지에 단 한 개 도장만 있어도 그 페이지는 블랭크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아르메니아나 마이크로네시아 같은 나라는 공백 페이지를 이 룰이 없습니다. 또 스웨덴, 필리핀 이런 블랭크 페이지 룰은 없지만 그래도 출국, 입국에 필요한 페이지가 충분한 것을 선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출국 이전에 미국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웹사이트에서 모든 국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해외여행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권에 찍혀있는 다양한 도장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흐뭇해하기도 합니다. 또 중간중간 남아있는 블랭크 페이지가 얼마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블랭크 페이지 룰은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국가에서 오는지에 무관하게 미국으로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요새 이런 블랭크 페이지 요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손으로 직접 도장 찍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 유로피언 유니언, EU 국가에서 이것을 앞장서고 있는데 Entry Exit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국경에서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고 데이터 정확도를 높이는 차원에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바이오메트릭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여행객의 손금이나 얼굴을 스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얻은 데이터는 저장되고 앞으로 출국, 입국 시 다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것은 여권 정보와 확인되면서 실제 여권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도장 찍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보편화될 때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에 충분한 블랭크 페이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이 유효하고 최소한 2페이지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페이지가 모자랄 경우에 본인이 추가로 더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그것이 가능했는데요. 2016년 이후부터 여권 소지자가 페이지를 더 추가할 수 없게 변했습니다. 추가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현재로서는 여권을 새 것으로 갱신해서 갖추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6년 이전에는 페이지가 적을 때 새 여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페이지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또 외국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런 여권 페이지가 더 숫자가 많은 큰 버전 옵션도 있습니다. 이 여권을 신청할 때 가격은 똑같다고 하는데요. 이 폼을 작성할 때 large book에 마크만 하면 됩니다. 일반 미국 패스포트는 28페이지입니다. 이 모두 블랭크 페이지죠. 근데 앞에 말한 대로 large book 섹션에 체크를 한 경우에는 이 페이지 숫자가 52페이지로 공백 페이지가 한층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해외여행을 오랫동안 다닐 경우에 중간에 페이지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캐나다를 가려고 했다가 중간에 계획이 변하면서 멕시코 크루즈를 간 뒤 캐나다로 가기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패스포트의 페이지가 부족한 것이죠. 이럴 때는 여권을 리뉴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관이나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찾아가서 현재 여권과 같이 제출해서 새 것을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간이 아주 촉박할 경우에 당장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이머전시 패스포트를 발급받고요. 미국에 돌아온 다음에 새 여권을 신청하는데 이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격이죠. 아무튼 가고자 하는 목적 국가의 이 블랭크 페이지 요구 조건을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제일 현명할 것입니다.
해외여행에 적절한 여건에 남아있는 유효기간과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이 블랭크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해외여행에서 불필요한 불편을 미리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닝이라고 부르는 하품. 우리 모두들 하루 살면서 하품을 자주 하죠. 근데 이 하품을 두고 연구가들이 우리 몸의 생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이 연구가들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학설이 생각보다 많네요. 많은 사람들이 하품을 생각하면 일단 우리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게 뇌 안에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 하품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하품이 나오려 할 때 미리 이 하품이 오는 것을 느끼고 알지요. 턱 근방의 근육이 경직되기 시작하고 콧구멍은 다소 넓어지고요. 입은 크게 벌어지면서 큰 숨을 쉬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동시에 눈이 충혈되면서 눈물이 고이게 되죠. 근데 하품은 생각보다 복잡한 반사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이 하품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옆 사람이 하품을 하면 따라서 하품하게 자극이 되는데 이런 옆에서 하는 하품 모습을 보거나 하품하는 소리를 듣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하품하는 생각만 해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뇌가 산소가 필요해서 하품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연구가들 의견입니다. 지난 1980년대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농도가 높은 순수한 산소를 들이마시거나 이 농도가 높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셨을 때도 하품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품에 대한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생각보다 많고 이 복잡한 인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연구가들은 우리 몸 중에서도 특히 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함에도 많은 연구가들은 나름대로 이 하품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학설을 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품은 인간의 생리 상황이 변하는 과정에서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또 졸릴 경우에 나오기도 하고요. 지루하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 하품은 사람이 흥분되어 있을 때도 반복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를 눈앞에 두고 하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음악 연주가가 퍼포먼스 직전에 하품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품은 졸린 것과 달리 정신이 경계태세나 집중되어 있을 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힘들고 지루한 활동 중에 뇌를 집중시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런 한 가지 이해가 하품하는 동작으로 얼굴과 목 근방의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면서 하품은 목의 중요한 동맥인 carotid artery를 자극하고 뇌에 혈액 공급이 늘어나게 만들면서 정신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2012년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품을 하는 동안과 또 하품을 막 하고 난 직후 심장 박동수, 폐의 부피, 또 눈 주위 근육의 활동량을 모두 조사했더니 다 증가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두 근육이 늘어나는 연결된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면서 높아진 근육 활동으로 정신이 더 들게 만들고 곧바로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뇌 안에 이 체온이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무엇이든 사람이 집중할 때나 운동할 경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단순히 흥분되었을 때 우리 뇌 안에 이 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뇌에는 몸 안의 쿨링 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쿨링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로 하품이라는 것이죠. 일부 연구가들은 하품이 뇌 안의 체온을 조절하는 데 참여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뇌 안의 혈액 공급을 증가시키고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촉진시킨다는 것이죠. 또 하품에 동반되는 큰 숨은 코와 입 주위 혈관을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자연적으로 하품을 일으키고 또 하품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두고는 이견이 여전히 많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 줄 말 중에는 하품이 나오려 할 땐 이것을 억지로 억누르지 말 것을 권합니다. 하품은 우리 몸 상태의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도중 하품이 적절하지 못한 장소나 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연구팀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활동하는 이유로 하품이 덜 나오게 하는 추천되는 몇 가지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연구팀이 제공한 것을 보면 첫 번째로 껌을 씹으면 뇌의 혈액 공급이 높아지면서 하품의 빈도수를 줄여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숨 쉬는 것을 입보다는 코로 하면 뇌 안의 체온을 조절하면서 하품에 영향을 준다는 측도 있고 또 이마의 차가운 얼음도 비슷한 이유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구팀마다 다른 의견이 다분한 상황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앞에 말한 대로 하품은 옆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이 전염적이라는 contagious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옆 사람이 하품하는 모습을 보는 것, 또 하품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하품하는 생각만 해도 하품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사람 하품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옆 사람 하품하는 것을 보고 곧장 이어서 하품이 나오는 것을 공감, empathy라고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이러함에도 옆 사람 따라서 하품하는 것과 empathy와 관계는 증명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종종 나오는 하품, 우리 몸 안에 하품이 일어나는 당연한 생리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요. 연구가들 사이에 공통된 전문 지식이 많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되는 하품이 상당히 복잡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 가지 하품이 나오는 것이 절대 우리 뇌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라는 이유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TV 광고를 보다 보면 한 번씩 보는 광고 중에 여러분 필스베리 도보이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 필스베리 도보이를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약간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동안 보아오던 모습보다 다소 덜 뚱뚱한 느낌이 들고요. 다리도 조금 길어져 보이고 눈이 좀 더 선명해 보이기도 한다는데 타이 색깔, 넥타이 색깔도 전통적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마스콧의 모습이 약간 변한 것은 지난 2001년부터 모 회사가 된 제너럴 밀즈의 일부 필스베리를 새로 수정하는 리브랜드의 전략적인 변화입니다. 필스베리는 1965년 등장해서 미국 문화의 아이코닉 존재로 자리 잡았죠. 바로 지난 12월 5일 마카오에서 있었던 브레인스톰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제너럴 밀즈의 필스베리는 유명한 브랜드들이죠. 이 치리오스와 베리 크로커들과 함께 빌리언 달러 브랜드 중 하나로 지명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너럴 밀즈의 거대한 브랜드인 필스베리 도우보이를 왜 변화시키려는지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 지난 몇 해 동안 이 브랜드는 소비자들 중에 40%를 잃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절실하다 이렇게 회사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밀즈는 포춘 500 회사 중에 203위에 올라 있습니다. 거대한 매출이죠. 48억 달러 매출을 발표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가장 최근 4분기 실적이 1% 하락한 숫자입니다.
제너럴 밀스의 CEO는 인플레이션은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음식을 해먹게 자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집에서 음식을 해결하는 것이 외식에서 먹는 것보다 4배 저렴하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여전히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브랜딩의 첫걸음으로 디자인팀은 머리를 맞대고 뉴 브랜드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놓은 새로운 마케팅 프레이즈가 Roll with the Real이라고 하루하루 생활이 정신없고 어지럽혀진 느낌일 때 그리고 또 기대치 않았던 것들로 가득 찼다면서 그래서 이런 현실과 함께 어울려져 롤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적응하면서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롤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아무래도 사업적인 차원의 이유가 크겠죠. 제너럴 밀스의 모든 제품들은 요새 같은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 같은 할리데이 기간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렇지만 회사가 성장하려면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인의 매일매일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차원의 디자인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가장 최고 자료들로 주로 지난 1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너럴 밀스의 보관 기록, 아카이브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죠. 이곳에는 제너럴 브랜드의 역사가 가득 들어있는 곳입니다. 이번 필스베리의 리브랜드의 목적은 회사 차원의 모든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마스컷이 아니고 새로운 신선한 리프레싱 기분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밀가루의 단순한 흰색에서 다소 따뜻함이 느껴지는 반죽된 도우의 흰색으로 바꾸고요. 이 가장자리, 에이지를 조금씩 둥그렇게 바꾸면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소프트한 베이킹 롤을 연상시키게 만든다는 것이죠. 거기에 21세기에 어우러지게 제너럴 밀스는 이 3차원적인 3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단순히 회사 로고 옆에 서 있는 것을 넘어 만지고 인터랙트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셜미디어나 TV 광고에 새롭게 등장하고 이 LA 다저 스테디움, 점보트론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필스베리 도보이, 또 다른 이름은 퍼핀 프레쉬입니다. 이 광고 마스컷의 대명사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은 많은 광고에 나오는데 1965년에 등장해서 2005년까지 가장 많이 광고에 나왔습니다. 다 아시죠? 둥글게 생긴 뚱뚱보 도보이는 손가락으로 이 배꼽을 꾹 누르면 후후 하면서 웃음소리 유명하죠. 이것이 창조하고 만든 사람은 바로 루돌프 퍼츠라는 사람인데 이때 당시 회사로부터 얼어있는 반죽 제품 마케팅에 사용하는 광고를 만든다는 압력을 받아오던 중이었습니다. 이때가 1965년 봄이었는데 하루는 부엌에 앉아있다.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퍼핀 프레쉬는 스카프도 두르고요. 요리사 모자를 쓰고 두 개의 커다란 눈동자의 모습은 밀가루 반죽을 넘어선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배꼽을 누르면 나오는 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게 해주었죠. 또 움직이는 모습은 애니메이션 스페셜리스트인 짐 댄포트가 맡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필스베리 퍼핀 프레쉬를 등장시켜 50개가 넘는 제품 광고에 내놓았고 이 광고 숫자는 600번을 넘어갑니다. 유명한 그린 자이언트나 이 몰턴 씨 솔트, 찰리 더 투나와 나란히 슈퍼볼 광고에도 등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웃는 모습이나 이 목소리 주인공, 퍼핀 프레쉬 목소리 주인공도 상당한데요. 이 목소리 액터를 선정하는 데만 50명은 넘는 사람이 오디션에 지원했습니다. 이 지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폴 윈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위니 더 푸 아시죠? 위니 더 푸에서 티걸 목소리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뽑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목소리로 선택된 사람은 폴 프리즈라는 사람인데 21년 동안 목소리를 담당했고 1986년 사망한 다음에 제프 버그만이 이어받고 2014년까지 했다는 것이죠. 1970년대 필스베리 도보이 패밀리, 가족이 생기면서 멤버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각각 인형으로 만들어지고 판매까지 되었죠.
Popping Fresh에 이어서 이 Poppy Fresh는 여성 인형인데 이것이 wife다, girlfriend다, sister라는 이견이 있습니다. 또 거기다 grandpapa, grandmama, 할아버지, 할머니 캐릭터죠. 또 아들 파파와 딸 번번이 있고 강아지, 고양이까지 나왔네요. 아무튼 TV 광고에서 보아왔던 필스베리 도보의 웃음소리가 기억나는데 새로운 브랜딩을 이유로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밀즈는 앞으로 더 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처음 이민 와서부터 광고에서 보아왔던 필스베리 도보이도 세월이 흐르면서 모습이 다소 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창시절 이것이 별명이었던 친구가 있어서 이것의 친근감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대한 제너럴 밀즈의 다양한 소비 제품들을 대변하는 마케팅의 존재로 Poppin' Fresh는 그동안 전 세계 소비자 곁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리브랜딩의 일원으로 다소 날씬해지고 다리도 길어진 필스베리 도보이는 몇 가지 색깔도 바뀌면서 신선함과 새로움을 가져오는 느낌입니다. 워낙 거대한 기업의 매출의 1% 감소는 엄청난 수십억 달러라는 의미이기에 이런 변화가 절실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는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3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